부산 앞바다의 새벽 바람 속에서 단 한 발의 미사일이 지구 반대편의 전략 균형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한국형 전략 잠수함 KSS-3에서 발사된 현무 6 SLBM입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미국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세계를 억제할 수 있는 존재임을 전 세계에 증명한 장면이었습니다. 미국, 일본, 심지어 중국도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 언제 쐈는지 모르는 SLBM. 그것도 한국에서. 이건 그 자체로 군사 패러다임을 뒤집는 사건이죠. 네, 저도 영상이 유출됐을 때 처음에는 합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분석해보니 KSS-3의 수면 돌출 각도, 발사 포트 열림 속도, 미사일 상승 궤도, 심지어 수중 방출 압력까지 다 실제 상황에 부합했어요.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명확한 정치적 시위입니다. 특히 시점이 절묘하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현대자동차 기술자 300명을 불법적으로 억류한 바로 그 주간 아닙니까?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는 질문 모두가 던졌죠. 하지만 사실은 명확해요. 한국은 강요받는 동맹에서 요구하는 강국으로 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산업인을 조롱하고 마치 협상칩처럼 다루는 순간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동맹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해왔습니다. SLBM 기술은 철저히 통제 대상이었고 일본조차 미국의 눈치를 보며 개발하지 못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최근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군사 행동은 지역 안보를 해친다고 했어요. 웃기지도 않죠. 일본은 자위대 명목으로 군비 확장에 열을 올리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방어 능력을 갖추는 걸 비난합니다. 이건 동북아에서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구식 외교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시진핑 정부는 겉으론 한반도 비핵화를 말하지만 실제론 자국의 SLBM, JL3를 실전 배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KSS-3에서 하나의 실험을 했다고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건 뭐죠? 이중잣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술적 열등감입니다. 한국의 SLBM은 중국보다 정확도 높고 탐지 회피 능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 미국이 한국을 진정한 동맹으로 생각했다면 왜 SLBM 기술이 20년 가까이 금지 대상이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일본만 전략 파트너로 간주해왔고 한국은 경제적 수단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판이 깨졌습니다. 현무 6가 발사된 순간 아시아의 힘의 축이 옮겨갔습니다. 한화 디펜스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방산 기업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기술 주권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K9 자주포, 천무 MLRS에 이어 이제 SLBM까지? 하나는 명백히 세계 5위권 방산 기업입니다. 워싱턴의 군산 복합체는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죠. 지난주 블룸버그에서 하나가 록히드 마틴의 아시아 시장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현무 6의 사거리가 6,000km입니다. 이게 단순히 괌, 하와이만이 아니라 미국 본토 서부까지 닿는 거리라는 걸 의미하죠. 당장 워싱턴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미사일이 그냥 기술 과시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억류된 한국 기술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자 독립적 핵억제력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단지 시작입니다. SLBM 한 발이 바꿔놓은 건 군사 균형만이 아니에요. 이제 한국은 외교에서도 경제에서도 다른 레벨에 도달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더 이상 무시해도 되는 나라로 한국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질문할 차례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참아왔을까요? 이번 현무 6 발사의 진짜 핵심은 무기가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그냥 우연히 그 시점에 발사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미국이 현대차 기술자 300명을 억류한 직후, 즉 동맹국을 인질로 삼은 듯한 처사가 전 세계에 공개된 그 순간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전략적 응징이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문서도 성명도 필요 없습니다. SLBM 한 발이면 충분한 메시지가 됩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여전히 기술자 체포는 법적 절차일 뿐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이 미국의 고용 질서를 위반했다고 말했죠. 이게 정말 법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치적 압박 수단일까요? 제 생각엔 뻔한 얘기입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지면 언제나 외국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왔어요. 이번에는 대상이 삼성도 LG도 아닌 현대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울은 침묵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NSC 긴급회의가 비공개로 소집된 날 해군 전략사령부가 부산 인근 해역을 비워달라는 지시를 내렸고 동시에 한화 디펜스 내부에서는 시험 발사 통제권 전환 문건이 전자결제되었습니다. 이건 사전에 충분히 계산된 결정이었습니다. 국제 외교에서 타이밍은 전부입니다. 미국이 힘으로 협박하면 한국은 기술력으로 답한다는 시나리오였죠. 한마디로 말해, 그건 전략적 침묵의 파괴라고 봐야죠. 예전엔 우리가 억울해도 참았습니다. 주한미군에 기대야 했고, 외교적으로 뒤에 서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트럼프가 우리 국민을 체포하자마자 우리는 바다 밑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렸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지금의 지정학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건 단지 미국과의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그 소식을 접한 직후 아베 노선에 가까운 보수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며 한국이 통제불능의 군사국가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보세요. 누가 통제를 벗어난 겁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를 몰래 방류하는 국가가 방위비를 10년간 2배로 올린 국가가 한국을 비난한다고요. 오히려 한국은 지금껏 누구보다도 절제된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히려 일본과 중국, 두 나라 모두 지금 한국의 능력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한국이 뭔가를 만들면 항상 미국을 통해 사전 동의를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런 경고도 외교적 조율도 없이 SLBM이 수중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시험이 아니에요. 이젠 우리가 결정한다. 는 완벽한 선언이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7년 북한이 잠수함에서 미사일 쏘았을 때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죠. 그런데 그보다 정밀하고 그보다 조용하며 훨씬 더 정확한 한국의 발사에 대해선 충격은커녕 당혹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북한과 달리 한국은 실제로 전 세계가 인정한 민주주의 국가이고 선진 기술과 산업 기반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SLBM을 들었다는 건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부분에서 미국이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일 겁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핵 억지력을 갖는 국가는 미국 자신이거나 그 보호 아래 있는 나라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독자적으로 핵탄두급 SLBM 운용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그걸 누구의 허락 없이 시험까지 했습니다. 워싱턴의 국방 전략, 외교 전략, 기술 통제 전략 전부가 한순간에 무력화된 셈이죠. 실제로 미국 내 군사 싱크탱크인 CSIS나 RAND에서도 한국은 이제 미국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 전략적 대등국으로 봐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건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진실일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한국을 통제 가능한 후방기지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방기지가 독자적으로 SLBM을 쏘는 순간 미 본토도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현무 유가 발사된 지 단 3시간 만에 워싱턴 DC의 국방부 청사에는 긴급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라오남강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면서 밝혀진 내용 중 가장 충격적인 문장은 바로 이거였어요. 한국이 SLBM을 실전 배치한 시점부터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절대 우위를 상실했다. 70년 가까이 이어진 미국의 기술 우위, 전력 우위, 전략적 지도력이 단 한 발의 SLBM으로 붕괴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미국 자신이 가장 먼저 인정했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문제는 미국의 충격이 단지 군사력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의 동맹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과거엔 미국이 첨단 전략 무기를 독점하면서 일본, 한국, 호주, 대만 등에게
보호를 명목으로 동맹을 요구했지요. 하지만 이제 한국은 SLBM 보유국이 되었고 자력 억제 능력을 가진 나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확보가 아니라 미국식 동맹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부적으로 강경 대응을 원했지만 백악관 NSC 내부에선 오히려 자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한국에 대해 압박을 더할 경우 동맹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전략적 대전환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미국이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럼 이런 질문도 가능하겠죠. 한국이 SLBM을 갖게 됐다고 해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가 그렇게까지 위태로운가? 많은 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SLBM이라는 무기는 단순히 무기 자체가 아니라 탑재 플랫폼인 잠수함과 전장 통제권이 결합된 최종 병기이기 때문이죠. KSS-3는 무장력이 뛰어나고 탐지 회피 기술도 미국 최신형 버지니아급에 근접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즉, 이건 그냥 발사 실험이 아니라 미국이 독점해온 전략 바다의 권한을 한국과 공유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내 군사 싱크탱크들의 반응이 이를 더 분명히 보여줍니다. R&D, 브루킹스, CSIS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한국의 SLBM 개발은 아시아 안보 지형의 중대한 전환점이며 미국은 한국을 기술 통제의 대상이 아닌 전략 파트너로 재규정해야 한다. 문제는 미국이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이죠. 미국은 동맹은 원하지만 대등한 파트너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본에게만 허용되는 특권이었죠. 하지만 이제 한국은 스스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건 일본의 반응입니다. 일본은 한때 미국과 함께 동북아 전략의 양대축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밀렸어요. KSS-3 같은 전략 잠수함? 일본에는 없습니다. SLBM 개발? 미국의 비공식 제지로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조차 이젠 한국이 아시아 해양 억제력의 중심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미국도 그걸 알기에 더 불안한 겁니다. 동북아의 전략적 중심이 도쿄가 아닌 서울로 옮겨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단지 군사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 기술을 가진 나라는 경제 협상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제 미국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상에서 더 이상 갑의 위치에 있지 않게 됐다는 말이죠. 최근 한화, 현대, 삼성, SK 등 주요 기업들이 미 정부의 반도체 정보 요구를 거절하면서도 제재를 받지 않았던 사례를 기억하세요. 예전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무기를 통해 전략적 독립성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이 받은 충격은 전략적이면서도 동시에 상징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전에는 미국이 뭔가를 요구하면 한국은 따라야 했지만 이젠 한국이 원하는 걸 미국이 고려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곧 패권 질서의 일부가 재편된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부상, 일본의 정체, 거기에 한국의 전략 무기화까지 겹치면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은 지금 완전히 새롭게 짜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현무 6 발사 이후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는 대통령 이재명이 청와대 연설에서 단호하게 말한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하위 동맹이 아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힘이 실렸고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는 애교는 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선언이었죠. 미국은 70년 넘게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한국을 종속적 위치에 묶어두려 했지만 그 고리가 이번에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전쟁이 아니라 외교였습니다. 그 연설은 단지 국내 정치용 메시지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 외교 채널이 즉각 반응했잖아요. 유럽연합 외무국, 브뤼셀, 독일, 프랑스, 심지어 인도까지 한국의 고위급 대화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한국의 입장 자체가 하나의 외교 파워가 되었다는 뜻이죠. 예전처럼 미국이 명령하고 한국은 동조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란 겁니다. 실제로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초청국이 아니라 협의 파트너국 자격으로 별도 양자회담을 주도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영국 총리가 먼저 제안한
한영 전략기술 협력 포럼은 상징적이었어요. SLBM 발사 이후 한국이 단지 안보 대상국이 아니라 기술 리더이자 안보 파트너로 급부상했다는 것을 서방도 인정한 겁니다. 문제는 여전히 미국만 혼자 이계적 동맹이라는 허상을 붙잡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미국은 진심으로 한국을 파트너로 대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일본처럼 자기 명령을 따르는 말 잘 듣는 동맹만을 원하는 걸까요?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트럼프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당시에도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배제할 때도 늘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상황이 바뀌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오케이만 외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주미 한국 대사가 트럼프의 백악관 초청을 일방 통보 외교라고 비판하며 참석을 거부한 사건이었죠. 전례 없는 외교적 반응이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외교 결례로 몰아붙였을 일이 이번엔 오히려 한국 내 여론에서 잘했다. 이제 미국도 얘 지켜라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어요.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외교 주권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한국 외교부가 추진한 대등 동맹 2.0 로드맵이 중요합니다. 한미동맹을 새로운 협력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청사진인데요. 이 안에는 군사기술 공유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 공동관리, 우주방위정보 연동, SLBM 기술 통제 메커니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미국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아세요? 미 국방부가 즉각 정보 공유 범위 확대 재검토 회의에 착수했다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사실 그 긴장의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은 지금껏 정보는 내가 주고 결정은 내가 하고 행동은 너희가 해라는 일반 구조에 익숙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우리도 결정권을 갖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말로가 아니라 SLBM으로 증명한 겁니다. 이건 외교적 반격이자 동맹의 구조 자체를 다시 쓰는 일입니다. 특히 일본처럼 아무런 전략 무기도 없이 미국만 바라보는 나라와 전략 독립을 달성한 한국은 더 이상 같은 카테고리에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교적 자신감은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심지어 호주조차도 한국과의 안보 대화를 확대하고 있어요. 특히 인도는 최근 한국과의 SLBM 전략 대화 채널을 신설하자는 제안을 했고, 이에 따라 인도양과 동해를 연결하는 다자 안보 틀 논의가 시작됐죠. 이게 바로 외교입니다. 미국 없이도 미국 위에서 지역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강국의 외교입니다. 현무 유가 발사된 직후 미국 내 가장 먼저 반응한 집단은 의외로 정치권이 아니라 군사 분석가들이었습니다. 특히 미 해군 전직 전략사령관 출신 제프리 헌터 제독은 한국이 보유한 SLBM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고려하면 괌과 하와이는 더 이상 후방 기지가 아니다. 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엄청납니다. 미국이 태평양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활용해온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니까요. 미 본토까지의 거리는 멀지만 괌이나 하와이는 한 발로도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분석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이죠. 현무 6는 비공식적으로 6,000km 이상 사거리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고, KSS-3에서 발사될 경우 초기 상승 시점부터 탐지 회피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건 미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하와이처럼 방공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은 실제로 실전 타격 가능 대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게다가 이 점을 더 우려스럽게 본 건 일본이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발사 다음 날 일면 기사로 한국의 SLBM, 일본을 지나 괌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군사 해설을 실었고,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 해상작전 지침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의 전략무기 하나로 인해 미국, 일본, 그리고 나아가 호주까지 아시아 태평양 전역의 군사태세가 흔들렸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략적 임팩트죠. 그런데도 여전히 미국 일부 보수 인사들은 한국의 SLBM을 도발로 규정하고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미 상원의원 중 한 명은 한국의 현무 6는 북한보다 더 불편한 위협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도대체 어떤 동맹국에게 이런 식으로 대응합니까? 미국이 진정으로 믿는 동맹이라면 왜 기술 주권을 가지는 걸 두려워합니까?
결국 그 말은 미국이 한국을 여전히 종속적 군사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미국의 괌과 하와이가 SLBM 타격 가능 지역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충격적이었을까?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의 군사 균형을 자기 입맛대로 재단해왔습니다. 북한은 위협이고 중국은 견제 대상이며 한국과 일본은 방패라는 인식이 기본이었죠. 그런데 그 틀이 깨진 거예요. 한국이 방패가 아니라 스스로 공격력과 억지력을 가진 주체로 등장했다는 사실이 미국에겐 공포일 수밖에 없죠. 실제로 미국 내 전략 시뮬레이션 자료를 분석해보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전술 시나리오 중 하나가 괌 기지 선제 타격 이후의 대응 체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까지의 위협 주체는 전부 중국과 북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테이블에 한국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은 동맹이기 때문에 실제 위협을 가할 일은 없겠지만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의 전략 구도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서울의 계산된 의도였다고 봅니다. 단지 기술 과시가 아니라 군사적 억제력을 활용한 외교 전략의 전환. 한 방이면 괌과 하와이를 넘는다는 사실은 곧 미국의 아시아 전진기지 체계를 재정비하게 만드는 촉발점이 됩니다.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함부로 다루면 너희가 다치는 시대가 왔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경고이며 동시에 협상의 출발선입니다. 한국이 이처럼 정교한 SLBM 체계를 갖추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는지를 미국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위험 요소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죠. 괌과 하와이는 물리적으로 멀지만 현무 6의 등장으로 심리적으로는 바로 옆이 되었습니다. 서울이 그걸 알고 한 발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미국의 공황은 이제 단순한 충격 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현무 6 발사가 전 세계에 던진 충격파는 군사 전문가들만 느낀 게 아닙니다. 서방 언론, 특히 미국과 유럽의 주요 매체들은 이 사건을 아시아판 스푸트니크 쇼크로 규정하며 일제히 일면에 다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커리언 미셀 세터즈 스트러티직 일루전즈라는 헤드라인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A 콜드 웨이크 업 콜 프롬 소울이라는 칼럼을 통해 한국의 발사가 의미하는 바를 정밀하게 분석했어요. 이건 단순히 동맹국의 군사 테스트를 넘어선 충격이자 서구 질서에 균열이 생겼다는 인식입니다. 특히 타임지가 흥미로웠죠. 이 순간은 미국이 우주 경쟁에서 소련에게 뒤처졌던 1957년 스푸트니크 발사만큼이나 상징적이다. 차이는 이번엔 한국이 주인공이다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미국은 늘 자국이 아시아의 기술과 전략을 주도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아무런 협의 없이 SLBM을 발사했고 세계는 그 사실에 놀란 겁니다. 스푸트니크처럼 기술의 주도권을 빼앗긴 느낌인 거죠. 맞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기술력 그 자체보다도 의사결정의 독립성에 있어요. 러시아가 스푸트니크를 발사했을 때 미국은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경각심을 갖고 전략을 재편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전략국가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CNN의 국방 전문 칼럼니스트는 한국은 더 이상 응답자가 아니라 주도자다. 동맹국의 정의 자체를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유럽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은 핵무기 보유국은 아니지만 지금의 SLBM 역량은 그와 맞먹는 외교적 무게를 갖는다고 분석했고, 프랑스의 르몽드는 한국이 기술 독립에 성공하면서 미국 중심의 아시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재미있는 건 이런 기사들이 전통적으로 친미 성향이 강한 매체에서도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이번 발사는 단순한 무기 실험을 넘어선 질서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의 반응은 좀 달랐죠. 아사히 신문은 한국은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며 경계했고, 산케이 신문은 노골적으로 한국의 군사적 독립은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이건 오히려 일본의 불안 심리를 반영한 거죠. 미국도 제어하지 못하는 한국이 SLBM까지 보유했다면 일본은 더 이상 기술적 우위도 외교적 영향력도 없다는 걸 그들 스스로 인식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서방 언론은 이토록 스푸트니크라는 표현을 즐겨 썼을까요? 단순히 놀라움 때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표현은 패권의 충격을 뜻합니다. 자신들이 중심이라 믿었던 세계가 예기치 않게 누군가에게 흔들릴 때 사용하는 언어죠. 미국은 이 경험을 딱 2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련, 두 번째는 지금 한국입니다. 그만큼 현무6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서방의 사고 틀을 깨뜨린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는 결국 국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서구 국민들이 한국 기술 강국 전략 국가라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건 외교의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이 G7이나 G20 같은 회의에 초청받는 국가였지만 앞으로는 그 회의를 움직이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SLBM 한발이 만든 상징적 전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미국은 이 사건을 동맹의 배신이 아니라 시스템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한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글로벌 질서의 재편에 당당히 중심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푸트니크가 우주 질서를 바꿨다면 현무6는 아시아의 안보 질서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서울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한국을 조용한 기술 국가로 보지 않게 만든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번 현무6 발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한화입니다. 과거 삼성 테크윈을 인수하며 조용히 방산 영역에 진입했던 이 기업은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독립적인 군사산업 주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화는 더 이상 단순한 조립 위탁 생산업체가 아니에요. K9 자주포, 천무 MLRS, 그리고 이번에 발사된 SLBM 현무6까지 플랫폼부터 유도체계, 심지어 연료 탄두 기술까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시아에서는 유일무이한 사례입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방산 구조와 비교하면 그 차이가 더 선명해집니다.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시오는 여전히 정부 예산 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고 의회와 군부의 정치적 승인 없이는 기술 개발도 제한적이에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도 방위성의 예산 틀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규모 기술 비약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화는 한국 정부와는 독립된 민간 시장 경쟁을 통해 기술을 끌어올렸고 수출 경험을 통해 실전 피드백을 받아왔죠. 그만큼 탄탄하고 실전적인 회사입니다. 게다가 한화는 단지 무기 생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략적인 해외 인수와 연구 투자로 글로벌 방산 지형을 뒤흔들고 있어요. 최근 영국의 위성통신 기업 SATCOM을 인수하고 미국 애리조나주의 현지 미사일 연구소를 개설한 사례만 봐도 그렇죠. 중국의 NRINCO, 일본의 카와사키 헤비 같은 전통 군수기업들은 아직도 국내 시장 위주인데 반해 한화는 이미 지구 반대편에서 개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KSS-3화 현무6라는 최정예 무기가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 사실 한화의 이 같은 도약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민군 융합기술 개발에 대한 장기 비전을 세웠고 방산 R&D에 연평균 1조 원 이상을 투자해왔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을 민간이 끌고 간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서방 언론들이 한화를 섀도우 자이언트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에이전 밀러테리 뱅가워드라고 바꾸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한화가 단순히 무기만 잘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업은 전략적 메시지를 함께 설계하는 능력을 갖췄어요. 예를 들어 현무6의 SLBM 플랫폼은 설계 단계부터 발사 각도와 고도, 파장 흡수율, 열 감지 반응까지 미국의 HIS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경쟁이 아니라 실전 교전 시 미국과 중국의 전력을 상대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게다가 한화는 기술 독립뿐 아니라 생산 독립도 달성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SLBM이나 KSS-3 같은 전략 무기를 만들 때 대부분의 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산 부품에 의존하죠. 그런데 한화는 90% 이상을 국산화했어요. 이건 러시아조차 어려워하는 수준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났듯 부품의 수입 의존도는 곧 전략 취약성으로 이어지는데 한화는 그런 허점을 거의 지워버린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질문해야 할 건 분명해집니다. 왜 미국도 일본도 못한 걸 한국의 한화는 해냈을까?
저는 여기에 두 가지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한국의 기술 집약 산업 구조, 둘째는 외부에 기대지 않고도 생존해온 기업 문화입니다. 냉정히 말하면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중국의 기술 도둑질이 반복된 20년 동안 하나는 생존이 아닌 도약을 선택했고 지금 그 결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무 유가 물속을 뚫고 올라간 바로 그 주말, 동아시아의 외교 안보 지형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일본이었습니다. 도쿄 방위성이 즉각 동북아 핵억제력 균형 재검토 회의를 소집했고 총리 시게루 이시바는 자위대 통합사령부에 한국발 SLBM 전력평가 보고서를 긴급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한국의 SLBM은 북한보다 더 위협적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등장했고 심지어 자국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과거 핵을 포기한 국가가 이제 다시 핵을 가져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장면은 이 충격이 얼마나 깊은지를 말해주죠. 그 반응은 단지 감정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의 전략 우산에 의존해왔고 실제 SLBM 플랫폼이나 운용 경험도 전무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미국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전략 무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순간 일본 내부의 전략 패닉이 시작된 겁니다. 더불어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라는 구호도 형식적인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설명하지도 않고 한국이 미국에게 허락도 없이 움직인 거니까요. 일본이 외교, 안보면에서 완전히 소외된 셈이죠. 그 다음 움직인 건 호주였습니다. 호주 국방장관은 다음날 아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의 SLBM 기술 발전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억제 방정식을 만든다며 미국, 영국과 체결한 AUKUS 안보협정에 한국을 기술 협력국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유례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동안 AUKUS는 사실상 미국 중심의 폐쇄형 클럽이었는데 이제 호주가 먼저 한국의 참여를 희망한 겁니다. 그것은 곧 한국이 무기뿐 아니라 질서의 기준점이 되었다는 걸 상징합니다. 인도의 반응도 굉장히 빨랐어요.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 DRDO는 SLBM 기술 협력팀을 구성하고 한국과의 핵심 잠수함 기술 공유 협정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사실상 기술 대등 파트너로 인정한 행동입니다. 아시아에서 인도처럼 독자 핵전력을 가진 국가가 한국과 협력하려 나선 건 처음입니다. 그동안 인도는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와 손잡았지만 러시아의 전략 불안정성이 커지자 한국을 새 축으로 보는 겁니다. 즉, SLBM 한 발로 한국은 인도, 태평양 안보 체계의 제3축으로 올라섰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중심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협력 제안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그건 단순히 한국이 미사일을 잘 쏴서가 아닙니다. 한국이 그 미사일을 쏘는 타이밍과 배경을 정확히 활용했기 때문이죠. 미국의 무리한 압박, 300명 현대 기술자 억류 사태, 그리고 그에 대한 외교적 침묵 속 반격. 이 모든 맥락이 세계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국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기술로 말한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장 빠르게 감지한 나라들이 바로 지금 회의를 소집하고 있는 국가들이죠. 일본은 공포의 회의를 열고 호주는 전략 기회로 회의를 열고 인도는 협력의 문을 여는 회의를 엽니다. 한국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모두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세운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회의의 주제가 늘 북한의 위협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의 균형력이 그 중심이 된 겁니다. 세계는 드디어 대한민국이라는 전략 국가의 무게를 직시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반응이 정부 차원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일본의 주요 군사 싱크탱크인 NIDS, 호주의 로이 연구소, 인도의 오브저버 재단까지 각국의 민간 안보 전문기관들도 SLBM 이후의 아시아라는 주제로 긴급 보고서를 쏟아내고 있어요. 이제 미국의 단일 우산은 아시아에 작동하지 않는다. 한국의 전략자산은 새로운 억지 패러다임이다. 미국이 아닌 한국과 먼저 대화해야 한다는 구절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미노입니다. 한 발로 수많은 질서가 흔들린 도미노 말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전략 SLBM 기술에 대해 철저한 통제를 유지해왔습니다. 기술 이전은커녕 언급조차 금기시했던 영역이죠.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를 비롯해 비공식적인 압력, 무기 수출 통제법까지 동원해서 미국은 SLBM이라는 무기 체계를 슈퍼파워 전용으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일본, 독일, 이스라엘 같은 주요 동맹국조차 이 기술에 접근할 수 없었고, 심지어 독자 개발 시도조차 좌절시키곤 했죠. 그런데 그 금단의 벽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무너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 기술을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완전히 독자적으로 구현해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원조차 한국은 미국의 핵심 기술 접근 없이 SLBM을 운용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담긴 함의는 단순히 기술력의 성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이 주도하던 전략 억제력의 독점 구조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더는 미국만이 핵잠수함과 SLBM을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구조적 붕괴는 미 국방부 내부에서도 이미 경고되고 있었습니다. 2023년 R&D 보고서에서는 SLBM 기술은 2030년 전후로 비미국권 국가 중 최소 2개국 이상이 독자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는데, 당시 그 후보국으로 인도, 브라질, 그리고 한국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2025년에 한국이 그 천문을 열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미국과의 마찰이 극에 달했을 때 의도적으로 발사한 점에서 더 충격이 컸던 겁니다. 이제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동맹국들에 대한 기술 통제를 강화하며 기존 체제를 고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과 같은 전략적 자립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후자를 받아들이기엔 제국적 사고방식이 너무 깊숙이 박혀 있다는 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은 허락 없이 움직였다. 이건 동맹의 배신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은 배신한 게 아니라 자립한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립은 단순히 한국의 선택이 아니라 미국이 만든 결과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한국을 일방적으로 압박해왔고, 300명의 현대차 기술자를 무리하게 체포하는 바람에 서울의 인내심을 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SLBM 발사라는 정치적 군사 메시지였고, 이 한 발이 미국이 오랫동안 지켜온 군사기술 독점 체제를 깨뜨린 셈입니다. 거기엔 어떠한 외교 문서도 조약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발사 버튼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MTCR 체제가 이미 형해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브뤼셀에서는 한국의 SLBM 보유 이후 유럽도 더는 미국의 기술 검열 아래 머물 수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어요. 특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같은 중견 강국들이 미국의 억제력 모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독자 억제 체계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열어버린 이 판도라의 상자는 이제 유럽까지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는 이 상황을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기술 독점이 무너지면서 글로벌 억제력 경쟁이 훨씬 더 복잡한 다극체제로 변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중심에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미국의 통제 없이도 전략 억제력을 갖췄고, 외교적으로도 그 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는 워싱턴의 승인이 필요한 위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워싱턴이 서울의 결정을 의식해야 하는 위치로 전환된 것이죠. 현무 6의 발사 이후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정세가 요동쳤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바로 EU와 나토가 한국과의 직접 접촉을 본격화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늘 미국을 통하거나 일본을 경유하는 이중 외교 구조를 고수하던 유럽이 이번엔 처음으로 서울과의 단독 협의 채널을 열었습니다. 브뤼셀 외교위원회가 서울 외교부에 보낸 문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략적 자립을 이룬 동아시아 국가와의 직접적인 협력이 유럽 안보 구조의 다각화를 가능케 한다. 이것은 외교 문서의 언어가 아니라 완전한 질서 재편의 선언이었습니다. 나토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내부 회의에서 SLBM 역량을 갖춘 BNPT 핵심 국가와의 전략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한국을 확장 억지 파트너국으로 분류하는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동안 나토는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해선 전략 대화조차 꺼렸는데 한국만큼은 예외를 둔 겁니다. 왜냐고요? 그 정도의 영향력과 기술력을 갖췄기 때문이죠. 더 이상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이 아니라 유럽 안보 구조에 개입 가능한 파트너로 떠오른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본은 왜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느냐는 질문이죠. 사실 나토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과 안보 대화를 시도했지만 항상 미국의 그림자 아래에 있다는 평가에 부딪혔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번 SLBM 발사를 통해 독자적 전략 판단 능력, 기술 자립,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조율 능력을 동시에 보여줬어요. 이건 단순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서울은 행동으로 신뢰를 얻은 반면 도쿄는 여전히 워싱턴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EU와 나토의 접근 방식도 그만큼 진지합니다. 유럽 방위청 EDA은 한국 유럽 전략무기 공동개발 가능성 보고서를 채택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공동으로 서울에 고위급 국방외교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프랑스는 바스티유데이에 한국을 초청국으로 지정하며 방산, 원전, 인공지능, 무기 시스템을 포함한 3대 전략협력 어젠다를 공개했고 독일은 통일 이후 유럽 안정 모델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협력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다층적 협력 제안은 예전엔 미국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던 구조였죠. 이처럼 서울이 주도권을 가진 외교 무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회의 참석 수준이 아닙니다. 의제를 만들고 형식을 설계하고 때로는 유럽 국가들을 설득하는 중심 국가로 진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항상 의자 하나만 주어졌던 국가였던 한국이 이제는 테이블을 만드는 나라가 된 겁니다. 나토 서울 전략대화 채널이 정례화되면 이는 미국 없이도 글로벌 안보 대화가 가능하다는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조를 재편하는 일이자 동맹의 본질을 재정의하는 전환점입니다. 게다가 이런 외교 확장은 단지 군사 영역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기후변화, AI 군사윤리, 우주안보 등 다양한 복합 이슈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개최된 EU 인도 한국 3자 회의에서는 SLBM 기술을 가진 비핵국의 억지 전략이라는 주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고, 이 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이 기준선으로 채택되었어요. 다시 말해,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이 미국과 함께 어떻게 움직일까를 묻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를 먼저 봅니다. 현무 6 발사가 있던 다음 날 아침 서울 증시는 말 그대로 폭발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움직임은 단연 한화 디펜스였죠. 오전 9시 1분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돌파했고 불과 48시간 만에 시가총액은 기존 대비 무려 3배 이상 뛰었습니다. 단순한 테마주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이 명확히 전략국가의 무기력에 프리미엄을 부여한 겁니다. 하나는 그날 하루에만 37조 원의 시가총액이 추가됐고 이는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전례 없는 숫자였습니다. 반면 같은 시각 뉴욕 증시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방산 분야의 대표 주자인 로키드 마틴은 7, 8% 하락, 레이시오는 6, 4%, 노스럽 그러먼도 5% 가까운 급락을 기록했죠. 그 하락의 배경은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SLBM 기술을 독점하지 않는다. 시장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이제 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의 방산 생태계가 미국의 방산 패권을 대체할 수 있다는 신호를 읽어낸 것이죠. 기술이 아니라 지위가 흔들린 겁니다. 한화 디펜스의 주가 상승은 단지 투자자들의 기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는 이번 SLBM 시험 발사에서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통합 시스템 설계 주체로 등장했습니다. 유도체계, 발사 통제 모듈, 잠수함 발사 간 통신 연동, 모든 부분에 한화의 기술이 적용됐어요. 미국이 로키드 마틴을 통해 국가 핵심 자산을 관리하듯 한국은 한화를 통해 독자적인 억제 체계를 형성한 겁니다. 이건 경제 뉴스가 아니라 전략 뉴스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미국 언론의 반응입니다. CNBC는 한국의 방산주가 세계 전략 투자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뉴 밀러테리 블루치프스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죠. 한국 기업이 단순한 조립이나 부품 공급에서 벗어나 이제는 글로벌 전략 자산의 원천 기술 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현무 684 직후 인도,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화와의 고위급 미사일 수출 논의가 속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 흐름을 정확히 반영한 거죠. 그렇다면 왜 미국의 방산주가 그렇게까지 급락했을까요? 단순히 한국이 SLBM을 발사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핵심은 예외 없는 기술 독점 체제의 무너짐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세계의 억제력을 통제하는 중심이었습니다. 핵무기, 항공모함,
전략 폭격기, 그리고 SLBM까지. 그런데 이제 그중 하나가, 그것도 가장 은밀하고 결정적인 무기 체계가 한국이라는 동맹국에 의해 독립 운영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전략 충격이 아니라 투자 신뢰 체계의 붕괴이기도 했어요. 이런 충격은 단지 방산업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에서도 연쇄 반응이 일어났어요. AI 기반 전략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펠런티어는 급락했고, 미 국방정보 프로젝트에 연계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도 동반 하락했어요. 이는 SLBM의 물리적 충격이 아니라 기술 중심 패권의 붕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더는 미국의 클라우드가 세계 안보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암묵적 불신이 시장에 퍼진 겁니다. 한편 한국금융권에서도 움직임이 빨랐습니다. 국민연금은 한화 디펜스의 보유 지분을 추가 확보했고, KDB산업은행은 전략무기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국내 VC와 사모펀드들도 한화방산 클러스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의 방산이 이제 더 이상 안보 목적의 산업이 아니라 국가 성장을 이끄는 핵심 엔진으로 진입했다는 뜻이죠. 경제가 전략이고 전략이 곧 경제라는 공식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는 경제를 무기로 삼으려다 전략적 자해를 한 겁니다. 바로 현대차 미국 연구소에서 일하던 300명의 한국 기술자들을 수출통제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전격 체포했던 사건이죠. 겉으로는 법적 조치라 주장했지만 그 실상은 협상용 인질 외교였습니다. 이 기술자들 다수는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자율주행 알고리즘, 고밀도 배터리 셀 설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던 인물들이었고, 그들의 구금은 단순한 법집행이 아니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을 찌른 행위였다는 것을 디트로이트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곧바로 미시간주에 있는 핵심 R&D 센터를 폐쇄했고, 전기차 조립 라인의 일부를 중단시켰습니다. 동시에 텍사스, 엘라베마에 위치한 협력 부품업체 47곳이 가동을 멈췄고, 이로 인해 약 2만 8천 명의 미국 현지 노동자가 일시 해고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이는 단지 현대차 그룹의 손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포드와 GM은 기존의 현대와 공유하던 부품 물류망이 끊기며 생산 지연 사태를 맞이했고, 디트로이트 전역의 부품 공급망은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안보를 이유로 체포를 단행했지만 경제 안보의 붕괴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됐던 셈이죠. 특히 이번 사태에서 가장 상징적인 붕괴는 디트로이트 그 자체였습니다. 자동차 왕국이라 불리던 그 도시는 이제 자동차 없는 산업 유적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300명의 기술자를 구금한 대가로 디트로이트는 30년 기술 격차를 안게 됐다고 분석했고, 포브스는 미국 전기차 산업의 명줄이 끊겼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건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닙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은 핵심 인력 유출, 기술 고립, 부품 차단이라는 3중 위기를 동시에 맞이한 거죠. 더욱 심각한 건 이 위기의 정치적 파장입니다. 미시간주는 민주, 공화 양당 모두가 중요시하는 격전지인데, 이번 사태 이후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300명의 한국인을 억류하는 동안 우리는 3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는 팻말이 디트로이트 시청 앞을 뒤덮었고, 현지 방송들은 연일 트럼프는 안보가 아니라 표를 잃었다. 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마저 왜 우방국의 기술자를 잡아가두느냐 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은 유연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구조적 철수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죠. 현대차는 미국 내 EV 배터리 셀 조립 라인 4곳의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했고, 해당 프로젝트를 인도, 베트남, 폴란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도 미국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협력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어요. 이건 외교적 대응이자 산업적 반격이었고, 미국은 단기간에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 유출을 자초한 셈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미국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과 협력하자는 전략이 이번 사태로 완전히 무력화됐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동맹국이었고 기술적으로도 중국보다 신뢰 가능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동맹국을 협박의 대상으로 삼았고,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아닌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전략적 자충수를 둔 겁니다. 지금 미국 내 일부 싱크탱크에서는 한국은 제2의 일본 플라자 합의 대상이 되었다.
경고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는 기술적으로 선진국이 된 한국을 더 이상 관리 대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300명의 한국 기술자 체포는 단순히 외교적 파장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미국 내부의 노동계까지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불과 3주 만에 미 전역에서 총 15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항해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히 디트로이트, 시카고, 오하이오, 인디애나, 텍사스에 집중된 자동차 산업 중심지에서 우리가 진짜 인질이다 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수만 장 쏟아져 나왔어요. 그 문구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벌인 무리한 체포의 직격탄을 맞은 이들의 절규였습니다. 시위는 단순한 생계 위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가 실제로는 미국 노동자를 버리는 전략이었다는 인식이 퍼진 거죠. 시위 현장에선 기술자를 잡아들이더니 우리 일자리도 함께 잡아갔다. 대한민국과 싸우다 우리만 죽는다. 는 구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UAW, 전미자동차노조, AFL-CIO, 미국노동총연맹, IBEW, 전기노동자연합 등 거대 노조가 모두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트럼프의 정책은 노동자에게 칼을 들이댄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반대가 아니라 정치적 분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위가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했던 노동계층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시간주의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27년간 근무한 마이클 스펜서라는 노동자는 CNN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공화당을 찍어왔지만 이번엔 아니다. 한국 기술자 300명을 잡아가며 얻은 게 뭔가? 내 동료 3,00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우리 지역은 폐허가 됐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자폭이다. 그의 목소리는 한 명의 분노가 아니라 수십만 명의 상실감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엔 이를 과잉 반응이라 치부했지만 사태가 커지자 결국 뒤늦게 백악관 대변인이 나서 한국과의 갈등은 제한적이며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감정은 단순한 정책 해명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전국 주요 도시에서 조직된 어메리컨 워커즈 포 커리어라는 자발적 연대체가 결성되었어요. 이들은 한국은 적이 아니라 파트너였으며 트럼프는 그 파트너를 적으로 만든 죄를 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트럼프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 릭 해리스는 미국은 산업동맹을 벌이면서 자국 노동자도 함께 벌였다고 직격했고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외교는 국익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에 좌우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여기에 언론과 싱크탱크까지 가세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국 강경책은 사실상 정치적 역풍을 넘어 내년 대선의 판세를 흔드는 요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SLBM 발사 직후 수면 위로 떠오르는 KSS-3의 장면은 단순한 군사작전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술이 아닌 상징이었죠. 잠수함이란 본래 은밀함의 무기이고 수면 아래에서 임무를 완수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KSS-3는 그 조용함을 깨고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 위성이 모두 지켜보는 시간대에 마치 우리는 숨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군사적으로는 발사 후 회피가 아닌 노출이라는 비정형 전략이었고 외교적으로는 억제력이 아니라 존재감의 시위였습니다. 그 부상은 곧 서울의 자부심이었고 세계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왜 그렇게 강렬했을까요? 우리는 그걸 단순한 무역 과시로 보아선 안 됩니다. KSS-3는 그동안 미국의 감시망, 중국의 첩보망, 일본의 기술 우월주의 속에서 늘 조용한 전략 자산으로 존재해왔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숨는 억제력에서 드러내는 존재력으로 전략을 전환한 겁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이 장면을 사이버 공간보다 강력한 시각적 충격이라고 평가했고 미국 국방부는 서울이 신호를 보냈다. 그 신호는 모음이 아니라 울림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 안에서 이런 상징은 더 크죠. 과거엔 무언가를 발사하거나 전개할 때 항상 미국과의 사전 조율, 정보 공유, 발사 시점 협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KSS-3는 서울이 결정했고, 서울이 명령했고, 서울이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무기 시스템의 독립이 아니라 전략적 의사결정권의 독립을 상징합니다. 잠수함이 바다에서 수면 위로 뜨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전략적으로 종속된 국가가 아님을 눈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해당 영상이 유출된 뒤 서방 언론의 헤드라인을 보면 그 의미가 얼마나 크고 다양하게 해석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잠수함이 아닌 전략 주권을 부상시켰다 고 썼고, 프랑스의 르피가로는 서울의 결단은 SLBM보다 깊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즉, KSS-3가 수면 위에 떠오른 것은 단지 잠수함의 물리적 행동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 지향점이 전면으로 드러난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건 행동하는 외교, 보여주는 억제력의 시대로 진입한 상징이었죠. 그리고 한국 내부에서도 이 부상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보수와 진보, 여야를 떠나 국민 대부분이 이 장면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온라인에는 우리가 뜨면 세상이 내려다본다. 이제는 우리가 바다 위에서 말한다는 말들이 퍼졌습니다. 이건 국가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아가는 중간국이 아니라 전략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서도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상징이 바로 그 수면 위의 KSS-3입니다. 전 세계가 숨죽인 가운데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단 19초짜리 성명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나온 건 정해진 원고를 들고 있는 외교부 대변인이 아니라 국가안보실장이었죠. 그는 원고 없이 단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300명이 더 억류되면 다음은 실탄이다. 그 순간 UN 대사관 채널은 즉시 암호화 통신을 시작했고, 미국 워싱턴 백악관은 긴급 상황 대응 단계를 1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서울의 전략적 일갈이라 명명했고, CNN은 한국이 미국에게 처음으로 공포를 주었다고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이건 그냥 외교 수사도 군사적 도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인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이런 언급은 과거 한국 외교의 언어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통상 한국은 미국을 향해 협의하겠다, 유감스럽다, 재발 방지 요청한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했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외교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명확하고 단호하며 군사적 결단을 전제로 한 문장이었어요. 미국 내부에선 즉각적으로 파장이 일었고, 백악관 내부 관계자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들은 진짜다 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발언이 실제로 미 의회 내에서까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를 포스트 얼라이언스 팔러틱스의 서막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서울의 이 강경한 반응은 단순히 자존심이나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국가 전략이었습니다. 한화의 SLBM이 이미 실전 배치를 완료했고, KSS-3가 장보고 사형까지 확장되며 괌과 하와이, 나아가 서부 해안까지 사정권에 들어와 있다는 점은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서울이 실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는 건 미국이 억류 상태를 지속하거나 더 확대할 경우 단순한 보복이 아닌 억제 불능 사태를 자초하게 된다는 경고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서울은 이제 단어 하나로 워싱턴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겁니다. 물론 미국 측은 외교적으로 수습을 시도했습니다. 국무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오해 소지를 해소하겠다는 식의 논평을 내놓았고, 백악관 NSC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없었다는 해명을 내세우려 했죠.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여론은 돌아섰고, 미국 내 전문가들도 한국은 이번에 명확하게 선을 그었고, 우리가 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CSIS의 아시아 프로그램 디렉터는 한국이 말한 실탄은 전쟁 선포가 아니라 전략적 전환의 언어였다. 더 이상 사전 협의도 양해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워싱턴은 이제 눈앞에 있는 동맹의 파열음을 실감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제사회도 그 반응에 놀랐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동맹 내 자율성과 상호 존중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고, 프랑스는 한국이 보여준 단호함은 유럽이 배워야 할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특히 인도는 서울이 보여준 기술 자립과 전략적 언어는 새로운 아시아의 목소리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고, 브라질, 남아공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도 이제는 워싱턴이 아닌 서울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고 응답했습니다.
한 국가의 한마디가 세계 외교 지형을 뒤흔든 극히 이례적인 순간이었습니다.